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최근의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특별히 성장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몰락이라는 표현이 좀 과할 수는 있지만 그리 과하지도 않은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좀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이브, 크래프톤, 카카오 이 대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요. 엔터게임, 인터넷주의 재기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가.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김현용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금리가 이제 오르면 성장주에는 부담된다.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쵸. 시장도 주가 반영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성장주들이 반전? 이제 숨 좀 쉴 수 있는 시간으로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최근에 좀 변화들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주가가 워낙에 지금 이제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성장주들의 이제 피어 그룹으로 삼고 있는 이제 미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들 보면은 지금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그런 기라성 같은 기업들의 멀티플이 거의 20배 내외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20배가 깨지기도 하면서 지금 최근에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 PER 20배까지 밀렸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게 중장기적인 어떤 그 평균선을 조금 하회한 느낌까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평균적으로 40, 50배 가던 기업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지금 국내의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동반 하락세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게 중장기 선을 이탈할 만큼 지금 펀더멘털이 나빠졌느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온라인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전방 시장을 보게 되시면 온라인 광고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포화까지는 아니지만 고도 성장기는 끝나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외에 이제 쇼핑이나 핀테크나 또 특히 콘텐츠 산업의 지형도가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그림들 이런 부분들은 아직 디지털라이즈의 초입이 약간 지난 정도이거든요. 여전히 높은 성장이 나오는 구간에서 금리 인상이나 경기 하락 우려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조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나 특히 매출의 성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가정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빅테크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최근에 오히려 좀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라갈 때도 사실은 성장주는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사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떨어질 때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밸류에 비해서 지나치게 빠졌다. 밸류로 보면, 기업 가치로 보면, 그런 얘기 하더군요. 카카오도 요즘 얘기하면서 카카오 주가가 떨어졌지 우리가 카카오를 안 쓰냐? 맞습니다. 카카오페이 결제 안 하냐? 카카오 택시 안 타냐? 이런 논리들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기업을 엔터주 가운데 하이브, 게임주 가운데 크래프톤, 또 플랫폼 가운데 카카오를 얘기할 건데요. 이 세 개 기업이 대표하고 있는 거죠. 이 성장주의 섹터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여서요. 맞습니다. 각각 섹터들의 현황과 또 지금의 탑픽 종목도 알아볼 거예요. 하이브 먼저 얘기하면요. 우스갯소리로 2조 원짜리 저녁 만찬을 했다고 모여서, 그렇죠. 모여서 참 애환이 있죠. 사실은 젊음을 다 자기들 시간 없이 그냥 열심히 달려와서 했는데 유튜브를 공개하면서 시총이 2조 원이 증발했고 이제 경영진들이 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제 약간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또 시장의 반응도 이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반응이 정말로 대형주를 하한가 가까이 밀어버리는 그만큼 충격적인 이벤트였습니다. 24%가 빠졌을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난 한 2주 동안 반등다운 반등은 없었고 최근에 이제 추가적인 급락, 추가적인 하락이 없었던 가운데에서 저점 대비로는 이제 한 10에서 15% 정도 초기 반등을 도모하는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화를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요. 그래서 또 아미들은 또 그동안도 워낙 BTS가 구박과 고난을 많이 받아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장 이제 실적이잖아요. BTS가 어쨌든 간에 완전체로서의 활동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적 추정을 지금 다들 낮추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고. 당장은 네네. 뭐 2분기 실적은 지난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거고요. 네, 그 맞습니다. 이후가 이제 관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2분기까지는 실적상의 변동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반기에 BTS의 음반은 사실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네. 솔로나 유닛으로만 세 개 정도의 앨범이 예정이 되어 있고 오히려 작년보다 판매량이 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은 BTS의 완전체 투어죠. 그래서 그 투어가 일단 제가 하반기에 잡아놓은 부분만 한 60만 명분 정도가 됩니다. 매출로 보면은 단가를 한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만 봐도 굿즈를 빼고도 한 1,200억 수준의 네. 상당히 높은 매출, 1,000억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그 이벤트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그 이벤트가 있었던 당시에는 우리가 일단은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투어가 빠지는 부분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다른 아티스트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또 주가의 반영이 덜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실제로 그 이벤트 이후에 세븐틴이나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나 엔하이픈 같은 하이브 소속 계열의 아티스트들의 투어 발표가 사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순차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방탄소년단 완전체 공연을 0으로 놔도 예.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의 모객은 80만 명 이상이 가능합니다. 반년치가 80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2019년도 코비드 직전에가 하이브가 1년에 160만 모객했었거든요. 그걸로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익단이 어쨌든 훼손이 되기 때문에요. 표에도 보면 하이브의 목표 주가는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네. 목표가를 정하시니까 낮추신 겁니다. 현대차증권도 네. 표가 40만 한 원, 30% 정도. 네, 28만 5천 원으로 네. 목표가를 더 낮춰주신 거고요.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와 함께 이제 엔터 콘텐츠 전반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일단 다른 엔터사들도 사실 이 영향을 좀 받아서 밀렸거든요. 네네. 다른 엔터사 그다음에 콘텐츠 좀 나눠서 보면요. 네. 엔터 전반적인 그 환경은 어때요? 엔터사 중에서 탑픽은 어떤 겁니까? 위원님? 일단 엔터사 탑픽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예, 그리고 엔터의 업황 자체는 네. 작년도 2021년도가 코로나 언택트 수혜를 한 몸에 받으면서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연 없이도 이제 언택트 공연, 온라인 공연을 하이브가 특별히 많이 해줬고 네. 음반 판매가 이렇게까지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연간 40% 성장했습니다. 근데 올해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 올해도 그 정도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엽기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간 8,50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량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을 달성을 했고요. 이번 7월 달에 블랙핑크가 8월 컴백으로 확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블랙핑크 앨범 숫자가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7월이 제가 예상키로는 월 1,050만 장으로 역대 고점을 찍습니다. 예, 그 정도로 엔터 업황은 지금 너무 좋고 또 오프라인 공연 측면에서도 하반기 BTS의 완전체 공연이 빠진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지금 공연이 확정된 부분만 취합을 해보더라도 2022년도 연간 오프라인 공연의 모객 수는 약 5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2019년도에 660만 명이었던 숫자와 비교해서 봤을 때 대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1분기가 쉬었거든요. 저희 시장이. 네. 오프라인 공연이 2분기부터 본격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10달치가 500만 명 정도에 가까운 모객을 가져가는구나. 그러면 2019년 월 평균 대비로 얼추 이제 한 80에서 90%는 현재 상황에서도 회복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네. 이쪽은 미디어 쪽은 이제 엔터를 좀 나누고요. 콘텐츠 뭐 영화 이쪽을 또 좀 따로 봐야 되는. 영화관은 뭐 요즘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고요. 콘텐츠가 지금 며칠 강세를 보이는 게 A 스토리인데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맞습니다. 효과로 네. 나 입소문이 나면서 이거 꼭 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반영. 꼭 이제 예전처럼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이런 게 아니더라도 사실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네. 제작사나 콘텐츠 관련된 시각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이 제작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전반적으로 미디어 업종은 예. 엔터테인먼트 업종과 비교해서 봤을 때, K-팝과 네, 비교해서 봤을 때 실적은 안 좋습니다. 음. 예. 몇몇 소수 종목, 그러니까 광고 업종인 제일기획 이런 데 빼고는 네. 그런 말씀하셨던 OTT나 컨텐츠 제작사들의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네. 이제 A스토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단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멘텀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들을 보통은 이제 3달에서 4달 앞까지는 드라마 라인업들과 그 제작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라인업들을 통한 철저한 모멘텀 플레이, 즉 단기 플레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네. 예, 그렇게 접근하시는 맞아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미리 좋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들은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네. 그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리산 이런 거는 또 폭망했고요. 공교롭게도 같은 종목이죠. 아, 그 같은 예, 그 A스토리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말씀하신 그 컨텐츠 프로그램에 따라서 변동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가 레벨 자체가 A스토리나 전반적으로 제작사들이 지금 주가가 안 좋았었던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베팅을 하기가 쉬운 상황인 거죠. 네. 반대로 이제 주가가 지금 급락 직전이었을 때만 보더라도 웬만큼 좋은 라인업이 앞에 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손이 안 나가는 게 맞다. 예, 그러니까 안 사시는 게 맞는 종목들이죠. 네. 변동성이 큽니다. 그동안 상당히 눌려 있었던 성장주의 귀환이 돌아오는가? 솔직히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물린 종목 어느 정도라도 좀 그렇죠. 예. 탈출할 수 있는가 사실 예.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기회도 있는 거니까요. 네. 현대차증권의 김현영 연구위원 뵙고 있고요. 시원시원하시죠? 다 머릿속에 저만 원고 보고 있고요. 원고도 안 보세요. 예. 자, 다음은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엔터 쪽은 그래도 실적이 좀 나오는 쪽이라고 알고 있고 괜찮습니다. 팬덤이 있는데 네네. 게임주는 고민이 꽤 되네요. 게임주는 어쨌든 크래프톤 얘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크래프톤은 뭐 공모가에 비해서는 엄청 주가가 밀렸는데 실적에 네.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에 있었는데 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애널리스트들 실적도 하향 조정하시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적이? 일단은 크래프톤과 NC소프트 네네. 이 두 개의 기업들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가 꼭지다. 피크 아웃이다라고 해서 이제 주가는 이제 좀 많이 밀렸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외의 기업들, 넷마블 및 그 밑으로 쭉 있는 수많은 게임 기업들은 1분기 때 대부분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분기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빅테크 따라서 같이 올렸어요. 구조적 개선인 줄 알고 업황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줄 알고 빅테크 따라서 인건비 같이 올린 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개선이 아니었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서 게임주의 성패가 갈라지는데 하반기 놓고 봤을 때 크래프톤은 일단은 4분기에 실적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4분기요? 네, 제가 뭐 확실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인 이유는 일단은 12월 2일자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대형 신작, 예. 1,000억 이상 투입된 대형 신작의 북미 출시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지금 NC소프트나 넷마블이나 기타 다른 기업들 뭐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이제 다른 이제 게임사들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그들도 대작 라인업이 있습니다. 근데 연내 출시할지 그 여부 그리고 연내로 한다면은 언제 몇 월 정도에 나올지 여부가 확정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가시성 좋아지는 부분들은 크래프톤은 일단 확실하다라는 점에서 크래프톤을 게임 업종 내 사실은 거의 유일픽 네. 탑픽이라는 표현을 네. 항상 쓰지만 게임 종목을 내가 굳이 가져가고 싶다. 네. 그러면 크래프톤만 사시고 딴 건 보지 마셔라. 네. 네,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탑픽이 아니라 온리픽이네요.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사실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하시기 어렵거든요.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셔서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근데 확실한 신작이 눈에 보이는 게 드라마 이제 크래프톤이군요. 네. 그리고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의미가 큰 게 네. 국내 게임사들이 어떻게 보면 불모지죠. 콘솔 게임을 전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런칭을 시켜본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콘솔 시장이 글로벌 200조가 넘어가는 게임 시장에서 콘솔이란 이렇게 기기를 가지고 하는 그렇죠. 콘솔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죠?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네. 엑스박스, 네. 닌텐도 스위치 예. 요거 세 개가 이제 시장의 전부인데 이쪽 향 게임 시장이 한 30%니까 6, 70조 시장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6, 70조 시장에는 아예 액세스가 제로였던 거예요. 근데 첫 발을 내딛는데 그게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고 이게 국내 게임사의 어떤 첫 작품이면은 흥행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글렌 스코필드라는 호러 장르의 개발 어떤 대가죠. 이미 데드 스페이스라는 흥행작을 호러 장르의 흥행작을 흥행시켰던 팀이 그 개발팀이 그대로 크래프톤으로 정만 옮긴 겁니다. 예. 그래서 흥행팀의 차기작이라는 점에서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500만 장 이상 판매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기존의 그런 슈팅 예. 게임하고는 완전히 장르가 다른 건가 보죠? 호러 그러니까 공포 네. 장르의 게임인데요. 예. 이게 뭐 정말 좀 사실 저도 좀 무서움을 타는 편인데 밤에 혼자 불 끄고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전작인 데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러니까 호러 장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렌 스코필드라는 유명한 개발자에 대한 일종의 팬덤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콘솔 쪽으로 그러니까 일단 실적이 나온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그 실적이 지금까지의 국내 게임사가 보여줬던 모바일 일변도가 아니라 콘솔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장르 근데 시장 파이는 큰 특히 또 북미, 유럽, 일본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높은 ARPU를 지급할 수 있는 지역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질의 마켓으로 나아간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하반기 대형 게임주의 리레이팅을 계속적으로 콜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 중심에 크래프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났는데 SD바이오가 미국 진단기기 2조짜리 빅딜 인수했잖아요. 네. 돈을 진단키트로 엄청 싸놨는데 이걸로 뭔가를 해야 된다 할 것이다라는 주목했는데 네. 크래프톤도 이제 IPO하면서 돈들을 많이 쌓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걸로 네.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런 빅 프로젝트 대작들을 연말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라 그러시니까 시간이 좀 멀어 보이는데 지금 크래프톤이 24만 원입니다. 최근에 한 27만 원까지 올라왔다 좀 흔들렸는데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가격을? 일단은 이제 한 40만 원 선까지는 목표 주가는 40만 원이고요. 반등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12월 2일 4분기 출시지만 8월 말에 이제 미국의 그 게임쇼인 게임스컴 그다음에 9월 달에 도쿄 게임쇼 여기서 순차적으로 칼리스토 프로토콜과 관련된 영상들이 게임 컨텐츠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사전 판매량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갈 예정이어서 단계적인 모멘텀이 있고 또 칼리스토 프로토콜 없는 그러면 3분기에는 실적이 2분기 대비 꺾이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계절성으로 봤을 때 이런 배틀로얄 장르는 2분기가 극비수기이고 3분기부터는 프로모션이나 오프라인 대회들이 열리기 때문에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도 반등한다. 요게 NC소프트랑 가장 큰 차이예요. NC소프트는 MMORPG이기 때문에 2분기 대비 3분기가 실적이 꺾이고 4분기 신작이 나올 것 같은데 확정 안 돼 있고 네. 이 차이고요. 크래프톤은 2Q 대비 3Q가 반드시 좋아지고 3Q 대비 4Q는 또 확실하게 좋아지죠. 4Q에 신작이 나오기로 확정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게임주 안에서 크래프톤과 나머지가 갈라지는 가장 극명한 이유입니다. 게임주 가운데 크래프톤 얘기를 했는데요. 네. 크래프톤이 이제 원픽이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다른 기업들은 오늘은 뭐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실 또 뭐 다른 여타의 게임들 뭐 NFT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도 길어지고 네네.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다음 세 번째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네. 저희 뭐 네카오라는 건데요. 네. 카카오와 네이버, 카카오의 부진은 저희가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기에는 지난해 가을쯤에 나왔던 규제 이슈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급락을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게 큰 실질 지나고 봤더니만 큰 이슈인가 아니면 다른 요인들 때문에 맞물려서 떨어진 것인가요?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아쇠를 당긴 이벤트가 된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가 급락을 한 부분은 일단은 실적 성장률,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많이 내려왔고요. 특히 카카오가 주가의 하락폭이 더 컸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카카오가 네이버 대비 가져갔었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50% 60%씩 영업이익이 성장합니다 라는 가정이 깨지면서
이제는 15% 20% 정도의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 카카오를 네이버 대비 그렇게 2배씩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줄 필요는 없겠네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그 실적 부분이 사실은 그 훼손이 됐는가 심각하게 뭐 그렇다면 이제 밸류를 다시 봐야 되는데 그쵸. 실적 부분은 뭐 훼손이 안 됐습니까? 사실은 성장성은 그러니까 수익성은 이제 한 자리 9%에서 11%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거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비즈니스 구조상. 예. 그런 상황이고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전방이 네이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온라인 광고랑 온라인 쇼핑 이 두 개가 메인 드라이버인데요. 시장 성장률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광고 작년도 22% 연간 성장, 근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 수준, 반토막 났고요. 온라인 쇼핑도 작년에 20% 성장, 근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면 성장 레벨이 낮아지면 네이버 카카오가 아무리 잘해도 시장 대비 초과 성장을 동일하게 한다고 보더라도 일단 10%포인트 성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는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자회사 IPO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는 중복 상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디스카운트 하겠다라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IPO 이후에 또 카카오 크래프톤 같이 이제 고평가된 IPO를 했던 종목들이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중복 상장에 대한 할인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예민해지기 시작했고 이 부분이 또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갈라지는 네.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전에는 그게 기대 요인이었었잖아요. 네네. 자회사들 계속 상장시키면서 맞습니다. 그 상장할 때마다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네. 이제는 부메랑이 돼서 부정적 요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뭐 심플하게 네이버, 네. 그다음에 뭐 일본의 라인, 네. 그다음에 화이브하고의 협력 이런 걸 보면 되는데 카카오는 카카오 브라더스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다음에 많죠. 여기에 대한 노이즈도 많고 네. 뭐 모빌리티 지분 매각, 뭐 또 SM 인수설, 그렇죠. 뭐 이런 네. 좀 카카오를 볼 때 본업적인 그런 영업이나 환경 말고 네. 카카오나 카카오 브라더스로 봤을 때 좀 체크해야 될 이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카카오 본업으로 봤을 때는 네. 일단 브라더스 중에 이제 IPO 남아 있는 것들이 또는 매각이 네, 남아 있는 네. 것들이 이제 모빌리티나 엔터, 피코마 정도 이렇게 세 개 기업이 남아 있고요. 이들이 이제 피코마는 다 웹툰 하는데죠? 피코마는 맞습니다. 웹툰. 피코마가 네. 일본 웹툰이고 엔터가 이제 웹툰, 케이팝, 드라마 네. 이렇게 같이 하는 이제 국내 법인이고요. 근데 이 세 개 기업들이 이제 다 상장을 하게 되면 카카오 본주 내가 저 주식을 사야 될 이유는 뭐가 남느냐면 카카오의 광고 그리고 카카오 커머스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카카오 광고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국내 2위 기업이고요. 카카오 커머스 국내 그 취급고 기준으로 4위에서 5위권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카카오 땡땡땡으로 별도 상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굳이 카카오를 살 이유는 이제 2위 또는 4위 경쟁력을 가진 비즈니스를 사는데 내가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지급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 빅테크 반등이 나오더라도 카카오 반등하는 족족 팔아서 네이버로 가자. 아, 예. 그렇게,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네. 아, 얘기를 너무 시원하게 세게 하셔갖고 제가 뭐 네.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네네. 카카오와 네이버의 비교했는데 한창 예전에 주가 이제 시소 게임 하면서 올라갈 때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카카오냐 네이버냐 기분 예. 나쁘다 네이버냐 카카오냐 이랬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카오가 올라오면 오히려 네. 네이버로 가자. 줄여서 네. 네이버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네이버는 갈 수 있는 이유나 근거는 뭐예요? 네이버는 일단은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고요. 예.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워낙 탄탄하고 영업이익률도 15에서 20%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높죠. 그러니까 버는 이익이 높고 밸류에이션이 낮으니까 사실 이번 하락장에서도 보시면 주가의 하방 경직 그러니까 상방으로 치고 올라갈 때도 이제는 자회사 IPO 때문에 네이버 쪽이 더 좋을 수 있고 네. 이번 하락장에서 보셨듯이 하방 경직 측면에서 네이버 같은 종목은 좀 중장기로 보유하시더라도 덜 불안하다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네. 그리고 작년도에 생각이 나실 겁니다. 카카오가
한 2, 3일 정도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았었던 그 이벤트 때 보시면은 항상 주가는 우리가 뭐 가장 좀 뭐 공포에 사서 열광할 때 팔아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네이버가 더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딥사이트 시간에는 엔터게임 플랫폼 대표주를 중심으로 고민해 봤는데요. 약간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게 명확치 않잖아요. 회색지대고 이렇게 들으면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은데 오늘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김현영 위원께서 그냥 줄을 확확 편하게 그어주셔서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현대차증권 김현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